평일 오후 5시 5분 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전직 국회 보좌진이 들려주는 여의도 찐세계 최고의 보좌관 순서네요. 오늘도 고상진 전 보좌관, 최용호 전 비서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이 굉장한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어요. 네, 좀 그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충격적이고 이게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참혹하고 비인도적인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좀 최용호 변호사도 뭐 비슷한 생각이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개인이 어떠한 그 뒤에 서다 보면은 개인의 인명이라는 걸 좀 우습게 알 수도 있고 좀 이런 식으로 쉽게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드는 생각은 당연히 이제 북한이란 국가는 잘못을 한 거죠. 잘못을 하고 이게 월북이든 조난이든 떠나가지고 누군가를 뭐 코로나 방역을 위해 죽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고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도 이 사안을 바라볼 때 개인의 목숨이 한 명의 목숨이 잃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걸 바라보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를 바라봐야지, 단순히 정쟁의 대상으로 치부하거나 남북관계 교두보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의 평가의 문제 좀 이런 부분들 두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북한 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다소 이례적인 것 같아요. 뭐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친서를 보냈는데 이 자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분? 네. 아니 그럼 뭐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그래서 이미 벌어졌던 이 사안이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꾸준히 우리 사회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또 그런 문제에서 우리 국민이 지금 피해자가 됐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우리 정부도 그런 부분을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내정 간섭을 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손 놓고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은 상황에서는 어떤 단호한 조치가 또 필요하고, 또 재발 방지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직접 뭐 이런 메시지를 발빠르게 좀 낸 것은 이례적이다는 평가들은 좀 일각에서 있었어요. 네. 예, 되게 뭐 기존 뭐 박왕자나 연평도나 우리 민간인 죽은 사건이 2008년하고 2010년 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사과나 뭐 이런 공식적인 논평이 없었죠. 근데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이제 이례적이라고 보고 전향적이라고도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드는 생각은 우리가 누가 시험 봤는데 한 10점, 100점 만점에 한 10점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0점 맞은 거예요. 그럼 이걸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사실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정부 대응의 문제 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평가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용호 비서관은 뭐 우리 정부의 대응 가장 큰 문제는 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할 수 있었냐. 이 사건을 시간순으로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9월 21일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새벽 1시 반에 이제 뭐 잠깐 나가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 어업지도선에 타고 계셨던 공무원분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실종 신고가 한 그날 낮에 12시 50분쯤 실종 신고가 있었고, 이제 그 다음 날 어떤 국방부 첩본 것 같아요. 22일 화요일 오후 3시 반에 이제 수리수산관리선이 발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뭐 그때쯤 국방부도 한 오후 6시쯤 이제 북한이 그 조난자 그 분을 공무원분을 뭐 확보하고 발견했다라는 걸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9시 40분에 공식적으로 사망했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망하기까지 한 시간이 8시간 정도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국방부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죽일 줄 몰랐다. 우리도 그 사람이
뭐 월북인지 조류 조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접촉은 해보려고 했는데 죽일지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청와대나 상부에 어떤 보고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지금 사망자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지금 첫 번째는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나 국내 정치적인 대응이에요. 처음에는 뭐 결의해야 된다, 뭐 규탄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뭐 여권에서는 되게 뭐 재밌는 말이 들려요. 뭐 계몽군주라는 말도 하고 사과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뭐 전향적인 조치라고 뭐 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개인의 목숨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하나의 도구화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살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정치적인 문제, 이 두 가지 정도는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남북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의 생명 이거보다 중요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이런 지점도 짚어봐야 된다. 예. 네. 고성진 보좌관은 예. 네, 역시 뭐 저도 같은 마찬가지고요. 주문입니다. 네. 이게 처음부터 이 사건이 발생된 이후로, 이렇게 드러난 이후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너무 정략적이었다. 이 국민 감정을 너무 거스르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해서 지켜야 될 존재인데, 오히려 우리 국민의 생명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 우리 국민의 어떤 과오라든지 과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혈안이 됐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은 국민 감정을 좀 더 면밀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두 분의 이야기 말씀 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또 한반도가 이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전론이 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또 남북 관계 개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화해와 협력 뭐 이런 분위기, 평화의 분위기로 나아가야 될 과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이 이제 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안 따져볼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마무리를 짓느냐, 해법을 모색하느냐가 이 사건을 좀 더 키우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에 제가 좀 전에 들은 소식입니다만 당장에 다음 주에 유가족이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했던 것들의 옳고 그름을 다 낱낱이 다 증거를 제시하면서 공개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외교적인 문제까지도 또 비화될 수도 있어요. 외신 클럽이면은 또 외국에서 객관적인, 아무래도 외국에서 바라볼 때는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텐데, 그렇게 되면 남북 관계에 거의 뭐 좀 더 나쁜 영향을 미쳤으면 미쳤지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지금 생각이거든요. 유가족이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정부의 대응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유가족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줬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유가족이 반발하고 정부를 불신하게끔 만드는 것은 결국엔 정부가 자초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초기부터 월북으로 단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좀 정부 발표가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이 가장 좀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최영호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대북 관점에서 남북 관계라는 어떠한 대의를 위해 어떠한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 확전을 하거나 북한에 너무 큰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일면 맞아는 보이지만 그건 저는 국가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우리 국민 피격 사건이 몰고 올 파장 어디까지 커질지, 수습은 가능한 사안일지 이후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역 이슈 오랜만에 하나 살펴보죠. 이 사만금 해수 유통이 이슈로 떠오르네요. 지금 환경부 수질 용역이 뭐 해수 유통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조건부이긴 합니다만 해수 유통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세목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니까 입장이세요? 뭐 만인시지탄이지만 음. 이제 방향 전환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점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할 만한 그런 평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큰 틀에서는 네, 네. 네, 갈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네.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일단 과학적으로 담소가 가능한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한 20년 전에 시화호라는 굉장히 어떠한 그 환경적 참사가 있었고 사실 그게 인위적으로 물을 가두다 보니까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화호라는 사례가 있듯이 새만금도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2000년대부터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어요. 담소가 가능하냐, 이게 수질 확보가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20년 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되어 온 문제인 건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거나 그걸 논증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지만 만약에 실제로 지금 이게 불가능하다거나 지금 오급수다니까 불가능하다거나 안 된다고 하면 전국적인 방향은 담소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해수유통은 필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원택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건부 해수유통 예.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우리가 수질 개선을 위한 막대한 국비 예산들이 투입이 됐거든요. 약 4조 정도가 투입된 걸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 개선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측면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수유통 쪽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내륙의 그 인근 도심과 이런 환경에 대한 수질 개선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조건부. 또한 앞으로 이제 이 담수로 우리가 예정하고 그렇게 계획했던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함께 고민도 또 필요할 것 같고 아울러서 이제 그 농업용수가 지금 이게 담수화가 됐을 때와 해수유통했을 때 농업용수 확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우리가 해법을 모색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아마 조건부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 뭐 조건부라는 것은 이게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출구 전략을 지금 모색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그럼요. 같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좀 그런 지적도 있어요. 이제 그 조건 중에 상류하고 혼의 이 수질 개선 사업은 계속해라. 뭐 그것까지는 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목표 수위 문제가 걸리거든요. 지금 현재의 종합개발 계획상에서는 마이너스 1.5m 이 수위가 목표 수위인데 뭐 이걸 유지해라 이런 이제 주장이에요. 그러다 보면 환경단체 쪽에서는 과연 이게 수질 개선이 될 거냐 이런 근본적인 또 의구심을 표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해수유통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뭐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문제까지.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 전라북도나 전북 정치권에서 해수유통 절대 불가 이런 입장이었어요. 뭐 사실은 말을 꺼내는 것도 조심스럽고 물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약간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 송화진 제사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원택 의원이 나서서 지금 어쨌든 조건부이긴 합니다만 해수유통 입장을 들고 나왔거든요. 여기에 좀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네. 일단은 정치인들은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선거 과정에서 김제나 부안에 있는 많은 여론들을 청취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선거 과정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사를 밝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 되면 세계 재머리 대회가 지금 열리지 않습니까? 그 송하진 지사께서도 그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세계 재머리 대회를 했을 때 이 수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큰 오점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아니라 실패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정치권에서 물꼬를 터주면 행정부에서 뒤따르는 그런 형식으로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화진 도정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좀 이것을 의식한 할 수밖에 행보다 없죠. 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 혹시 뭐 최영호 비서관 이 정치적 행보를 좀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간 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네. 전제 조건 중에 좀 조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자 이제 이 방조제를 만들고
여기에 물을 걷어서 물을 빼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담겨져 있던 그렇죠. 물을 빼면은 물이 주위가 당기면서 땅이 올라오죠. 근데 이 땅을 개발하겠다는 게 이제 새만금 이 갯벌 사업이거든요. 간척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1.5m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1.5m를 유지를 하면서 해수유통을 시키자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배수관문을 열어요. 필요할 때 배수관문을 열어서 수위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1.5m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수관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해수유통이 되잖아요.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물이. 그럼 지금 이 현 상황이 유지하자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원래 해수유통을 했을 때 정부랑 전북도가 반대한 거는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이 상승이 된다. 이 해수면이 상승, 이 담수의 수위가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이 간척 사업이라는 건 땅을 확보하는 거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5억 세제곱미터, 5억 해배라고 하죠. 5억 세제곱미터의 토양이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 얘기가 반복이 돼 왔었거든요. 20년 동안. 네. 근데 해수유통이 어떤 해수유통인지 저는 사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첫 번째는 이 해수유통 이원택이나 신영대 의원이 얘기한 해수유통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고 해수유통을 하게 된다면 그 담수의 그 수위가 달라지게 될 텐데 이 달라진 수위를 통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땅으로 메꿀 것인지 아니면은 이 계획 면적을 바꿀 것인지 이거부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수위를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전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순수하게만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순수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막 지금 정도 지금 해수유통을 하는 걸 유지하자는 건지 네. 배수관문을 좀 더 많이 열자는 건지 사실 이 수위를 유지하면서 이 해수유통을 하자는 말은 지금 현 상황이거든요. 일단 관문을 일부 개방하고 있는데 그 상시 관문 개방하겠다. 상시 해야 관문 된다. 개방하면 이런 수위가 이야기까지는 하더라고요. 달라지겠죠. 네. 네. 그 부분 사이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음. 네. 또 뭐 방수제를 어떻게 쌓느냐 좀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뭐 지금 현재 MP상의 간척 면적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네. 현재로서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해수유통을 통해서 피치 못하게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새만금 문제 이 해수유통 논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종합개발계획 그러니까 MP 이것을 어떻게 좀 수정해 갈 것인가 뭐 논의는 불가피해 보여요 이미 좀 이런 조건에서 새만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혹시 두 분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시면 한 말씀씩 듣고 좀 정리를 할까요? 네. 네. 벌써 한 새만금 마스터 플랜이 세워진 것도 수십 년 전이에요. 지금. 근데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하루가 과거에 뭐 며칠 몇 년의 그런 속도로 바뀌고 있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스터 플랜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재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미국에 있는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것처럼 뭔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규제 프리존을 확실하게 좀 설정을 해서 여기에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우리 경제적으로 성공할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태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의 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영원 교수. 이제 먼저 해수유통부터 말씀을 드리면 20년 동안 지속된 문제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계속 안 될 건데 아니 될 수 있어. 안 될 건데 될 수 있어 하다가 지금에서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라 그러면 사실 진솔하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왔고 역대 정부는 폭탄 돌리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만금이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땅을 메워서 뭘 짓겠다. 뭘 짓기 위해서 땅을 메운 게 아니라 땅을 메워서 일단 땅을 메우고 보면 뭘 짓게 나오겠다는 건데 사실 뭘 짓겠다가 없으니까 20년 동안 공전을 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뭐 당장 세종시처럼 수도를 새만금으로 이전하겠다 했으면 지금 다 됐겠죠. 안 됐을 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20년 동안 땅을 메우면 뭘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가 네. 사실은 여태까지 왔는데 신선하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수도권도 공장 빠져나가는 마당에 거기에 네. 공장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가장 어떻게 보면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큰 꿈을 그려놨어요. 60만 대도시, 70만 대도시 여기다 그려놨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해야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역대 정부는 거기 인정한 정부가 없어요. 그럼 사실 지금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좀 해주고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진솔한 대화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새로운 논의도 사실은 열어놓고 필요하다. 이 말씀까지 듣죠. 최고의 보좌관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